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노후 생활 환경을 연구해온 박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지막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집을 옮기실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병원이 가까운지, 자식들이 찾아오기 편한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작성하셔서 나누어 보아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정작 우리의 일상을 좌우하는 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새 아파트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병원 바로 옆이라고 안심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아 보였던 선택이 오히려 외로움과 불편함을 가져오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다 관리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고 최신식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활력을 잃어버리기도 하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의 마지막 집을 고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기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매일 살아가는 집의 구조와 생활 동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집 안과 집 밖을 끊임없이 오갑니다. 화장실을 가고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현관을 나서 동네를 산책하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죠. 이 모든 일상의 동선이 자연스럽고 편안한지가 실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르실 때 이 부분을 간과하십니다. 깨끗하고 새 건물이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묘하게 답답하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뭔가 허전한 느낌 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집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이 크고 깨끗하다고 편한 게 아니라 내 몸의 리듬과 마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이어야 진짜 편한 집이라는 뜻이죠. 정영자님이라는 분을 제가 처음 만난 건 72세 되시던 해였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의 권유로 새로 지은 최신식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의 깔끔한 인테리어, 넓은 거실과 화장실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이사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모든 게 좋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예전 동네에서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면 반갑게 인사하는 이웃들이 있었고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단지로 오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서로 눈인사만 할 뿐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죠. 복지관도 없고 그냥 주차장과 놀이터만 있는 조용한 단지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새 집이 신기하고 좋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나갈 곳이 없고 점심을 먹어도 혼자, 저녁도 혼자였습니다. 예전에는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도 듣고 점심도 같이 먹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만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좋은데 사람이 그립다고요. 결국 그분은 6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관이 있는 단지를 찾아보셨죠. 신축은 아니었지만 단지 안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슷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아침 요가 수업을 신청하셨고, 거기서 같은 동에 사는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면 복지관 앞에서 만나 함께 요가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로를 함께 걷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갈 때면 같은 건물에 사는 분들과 엘리베이터를 타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이제는 하루가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은 우리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무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그 안에서 내가 매일 만날 사람, 함께 나눌 시간, 걸어 다닐 길이 없다면 그 집은 금세 외로운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시설은 조금 오래됐어도 내가 매일 걸어나가 인사 나눌 이웃이 있고 참여할 프로그램이 있고 쉬어갈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진짜 노후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고르실 때 이것만은 꼭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 나는 매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걸을까? 그 질문에 선명한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집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계약하기 전에 그 동네를 직접 걸어보세요. 아침 시간대에 한 번, 오후 시간대에 한 번, 최소 2번은 가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하는 일들의 동선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아침 산책, 장 보기, 병원 가기, 복지관 가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동선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나면 이제 자녀들도 다 독립했으니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관리도 편하고 청소도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죠. 물론 너무 큰 집은 관리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작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줄이면 일상생활이 답답해지고 생활 공간과 휴식 공간이 뒤섞여 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넓으면 청소와 관리에 시간과 체력이 다 소진되죠. 집의 크기를 결정할 때 핵심은 바로 관리 가능한 크기를 찾는 겁니다. 내가 무리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그 딱 적당한 크기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집 안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공간을 사용하시나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쓰는 공간은 생각보다 한정적입니다.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정도죠. 하지만 그렇다고 방 하나짜리 원룸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생활 공간과 휴식 공간이 분리되어야 하루의 리듬이 살기 때문입니다. 박상호님은 69세 되시던 해에 은퇴를 하시고 부부 둘이 살 집을 알아보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34평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았는데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하자 이제 큰 집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죠. 관리도 편하고 청소도 쉬울 것 같아서 14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다고 합니다. 청소할 것도 적고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묘한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사 공간이었습니다. 14평짜리 집에는 별도의 식탁을 놓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실 소파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치우고 다시 정리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분의 아내분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부엌도 너무 좁아서 조리도구를 꺼내려면 이것저것 옮겨야 했고, 냉장고 문을 열면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쉬려고 해도 식탁이 치워지지 않은 채로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치우고 정리하는데 정작 쉴 틈이 없다고요.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다시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4평 아파트를 알아보셨습니다. 34평만큼 크지는 않지만 방이 2개 있고 거실도 독립적으로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마음의 여유였다고 합니다. 침실은 침실대로, 거실은 거실대로 확실히 분리되니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어서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방 하나를 서재 겸 취미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된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는데 14평 집에서는 그림 도구를 꺼낼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24평 집으로 오니 작은 방 하나를 온전히 자기 공간으로 꾸밀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방에 들어가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거실에서 아내와 차를 마시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여유가 다시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일까요? 집의 크기는 단순히 평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여유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작으면 공간이 계속 겹쳐지고 하루 종일 정리에만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반대로 너무 넓으면 관리에 체력이 다 소진되죠.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쓰는 공간과 쉬는 공간이 적절히 분리되어 있는가입니다. 방 하나라도 비워두는 여유, 식사와 휴식이 분리되는 구조, 그런 것들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실제로 집에서 어떤 공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실, 화장실, 부엌, 거실 순서대로 움직이는 동선과 시간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보입니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딱 내 생활에 맞는 집 크기를 계산해 보세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병원 근처로 가야 한다는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까 가까운 게 좋다는 생각이죠. 물론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 바로 옆에 살아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밤낮으로 이어지는 응급실 불빛과 소리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병원 옆보다는 복지관 옆입니다. 이정희님은 74세 되시던 해에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대형 병원 맞은편 오피스텔로 이사하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병원까지 걸어서 5분도 안 걸렸고 약국도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에게서 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해도 기운 없는 목소리로 괜찮다고만 하셨죠. 알고 보니 그분은 하루 종일 병원 소리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고 창밖을 보면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과 휠체어, 목발을 짚고 걷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매일 반복되니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커졌고 집에만 있으니 외로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웃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단지에는 같은 연령대의 주민이 별로 없었고 복지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점점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이사를 권유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보다는 복지관이 가까운 곳을 찾아보기로 했죠. 그렇게 찾은 곳이 복지관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일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병원은 조금 멀어졌지만 버스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고 무엇보다 복지관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하고 첫 주에 그분은 복지관을 둘러보러 가셨습니다. 거기엔 요가 교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점심 식사도 제공했고 도서관과 휴게실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요가 수업에 등록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아침 10시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같은 단지에 사는 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함께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됐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요가 수업이 없는 날에도 복지관에서 만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그분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 동아리도 시작하셨고, 거기서 만난 분들과 주말에 공원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하루가 살아있는 느낌이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노년의 학교이자 놀이터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교육 프로그램, 운동시설, 식사 제공, 동아리 활동, 안부 확인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삶의 활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지만 복지관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병원 옆에 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활력 있게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진짜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알아보실 때 후보지에서 복지관, 공원, 약국까지 직접 걸어보세요. 시간을 재보고 길이 평탄한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 각각 가보셔서 소음이 어떤지, 보행 환경이 안전한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광고를 보면 실버타운이 마치 천국처럼 보입니다. 식사는 알아서 제공되고, 청소도 다 해주고, 의료 지원도 24시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자녀들 걱정 끼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실제로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잘 짜여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한데 이상하게 외롭다고요. 왜 그럴까요? 최문자님은 76세 되시던 해에 자녀들의 권유로 실버타운에 입주하셨습니다. 그 실버타운은 시설이 아주 좋았습니다. 깨끗한 개인 방에 화장실과 작은 부엌이 딸려 있었고, 공용 공간에는 식당, 운동실, 강당, 의무실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9시에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일정이 짜여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모든 게 새롭고 좋았습니다.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밥도 차려주니 편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묘한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루틴이 반복됐습니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배가 안 고파도 식당에 가야 했고, 먹고 싶지 않아도 준비된 메뉴를 먹어야 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정해진 시간에 참여해야 했고, 참여하지 않으면 직원이 방에 찾아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물론 안부를 묻는 거였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점점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답답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실버타운에 사는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시설은 좋은데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하셨죠. 외부와 단절된 느낌,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6개월을 채우고 실버타운을 나왔습니다. 자녀들은 왜 나오냐며 걱정했지만 그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시 일반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하고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서 신청할 수 있었고,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됐습니다. 점심도 먹고 싶으면 복지관 식당에서 먹고, 집에서 해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선택의 자유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산책을 갈까 말까, 친구를 만날까 말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작은 선택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니 하루하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등산 동아리를 만들었고, 주말마다 근처 산에 오르며 친구들과 도시락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안심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은 돌봄보다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누군가 다 해주는 환경보다 내가 직접 선택하고 움직이는 환경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내가 언제 밥을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날지를 스스로 정할 때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일정을 적어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직접 정하는 선택이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만약 대부분이 정해진 루틴이라면 작은 것부터라도 선택의 폭을 넓혀보세요. 그리고 이사를 고민하실 때는 단지 내 세대 구성과 주민활동 프로그램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하면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삶을 꿈꾸시죠. 광고에서 보는 전원주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넓은 마당에 채소밭, 꽃밭이 있고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는 그런 삶말입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고됩니다. 관리의 무게, 고립감, 높은 난방비, 그리고 나중에 팔기도 어렵다는 문제까지 로망이 부담으로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김도윤님은 70세 되시던 해에 평생 꿈꾸던 전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셨죠. 2층짜리 주택의 마당도 넓고 뒤편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이사하고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고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키우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잠도 잘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관리였습니다. 넓은 마당에 잔디를 깎고 낙엽을 치우고 정원수를 손질하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한다고 생각했지만 매주 반복되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습니다. 겨울이 오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대문부터 현관까지 제설 작업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관리사무소가 해주던 일을 이제는 모두 스스로 해야 했죠. 한 번은 눈이 많이 와서 차를 빼지 못해 병원 예약을 취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립감이었습니다. 이웃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평소에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도시에서 살 때는 복지관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났는데 시골에 오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복지관이 차로 20분 거리였고 친구들을 만나려면 서울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을 만났지만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가 점점 부담이 되어 만남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